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주마다 만나는 남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목소리부터 네.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출장을 갔다 왔는데, 특히 일본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예. 아직 피곤이 풀리질 않네요. 아니 일본에서 좋은 거 많이 드셨을 텐데 왜 피곤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예. 지하철 타면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네, 많이 아직도 피곤이 다 가시질 않았네요. 아니 일본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 못지않게 네. 잘 돼 있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면 일본 지하철이 실은 깨끗한 데도 있지만, 예. 그 야마노테선이라고 초록색 라인은 좀 오래된 전철이거든요. 아 우리나라 2호선이랑 그렇죠. 비슷하겠네요. 2호선은 비슷하고 이제 야외 역도 많고. 예. 근데 근데 이제 연착도 많이 되고 중간에 기차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기차를 타는 일이 많아졌어요. 네. 일본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워낙 분단위로 움직이는 데인데, 그러니까요. 스위스 철도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연착이 하도 자주, 제가 실은 지난달에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연착이 돼서요. 지하철 연착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는 전철이 중간에 30분 이상 연착이 돼가지고 와. 비행기를 놓쳤었죠. 아니 예. 대표님이 놓쳤으면 비슷하게 놓치신 분들이 꽤 계셨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공항 가는 전철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궁금해서 이제 한번 팟캐스터들 내용 한번 보니, 예. 이제 일본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원인 모르게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응이? 네. 쓰러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피곤한 것처럼 이제 예. 뭐 너무 피곤이든 이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제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연착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네. 교장 선생님 훈시 얘기 듣고 있을 때 네. 친구들이 픽픽 쓰러지듯이. 예. 특히 이제 이 야마노테선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벽이 없는 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쓰러진 분들이 네. 그냥 철도 위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발생해서 이제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우리가 왜 그분들이 픽픽 쓰러지는지 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냥 퍼뜩 드는 생각인데 이건 네. 뭐 확인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일본에 방사능 때문에 아닐까 뭐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적당히 맞으면 또 좋다고. 에이? 방사능이 어떻게 좋을까요? 네, 농담이죠. 네. 예전에 심정현 대표님이 일본 방사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방송할 때 그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도쿄에서 방사능 수치를 재보면 피난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서 공개하면 처벌하겠다. 그렇죠. 아베 수상이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피곤했다는. 네. 단순히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질까? 이건 좀 의문이 가는데요. 네. 예, 몸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쓰러지는 분들보다는 면역력이 강하다. 네. 강하니까 피곤한 정도로 그친 거다. 네. 이렇게 저는 보이고 네. 정말 그 심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러면 방사능의 후유증인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일본 출장 자주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군요. 네. 예. 아유 일본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니. 뭐 일본이 좀 불편한 나라긴 하죠. 우리들한테. 그렇죠. 아직도 불편한 나라죠. 네. 그래서 이대호가 왔나? 이대호가 올해 들어왔죠. 작년에 왔는데요. 작년에 네. 왔나요? 네. 그 소속 팀에서는 그때도 역대 외국인 최고 대우였지만 또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얘가 와버렸잖아. 뭔가 피곤했겠네. 피곤했던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또 한국도 프로야구 부흥을 위해서 네, 오신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야기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네. 이혁준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긴 말씀드리는 하죠. 내용이죠. 네, 네, 맞아요. 그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아주 지금 뜨거웠다 차가웠다 지금 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특히 지난 한 주간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네. 특히 여성분들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미친년 널뛰기 하는 듯이. 그것도 표현도 너무 세죠? 과격히 하지만 예. 그러니까 미친 놈도 널뛰기 하는 거죠. 저 모든 분들 다 널뛰기 한 강세가 아니었나. 네. 그렇죠. 뭐 그냥 미친 남녀노소로 하죠. 미친 남녀노소. 그래야지 이제 뭐라고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 한 주간 특히 지난 3일간 지금 또 낙폭이 30%가 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 달 전에는 저희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 그러면서 역시 비트코인은 언제나 지금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실제로 7,900달러까지 고점을 찍었죠. 아하. 그 기대감이 실은 이제 비트코인에 파생되는 이제 세그위 2X라는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이 이제 원래 파생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다가 갑자기 저 세그위 2X 이것도 디지털 화폐 중 하나죠. 이게 그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그 파생하는 거를 취소를 했어요. 어허. 예, 취소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취소가 되면서 취소한다는 발표 나오자마자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투매가 이어졌죠. 예.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900달러에서 5,800달러까지 그러니까 2,000달러 이상 폭락을 했고 특히 이제 지난 8월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최고점 2,4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100달러 거의 50%가 지금 폭락을 했죠. 와, 네. 반토막 된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6,500달러 선까지 상승했고 대신 비트코인 캐시는 여전히 이제 1,000달러 선. 그래도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아하.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를 뛰기는 하지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너를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어 이빨 형태가 계속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아까 하드포크라고 했죠. 파생된다. 네. 왜 이렇게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이 여전히 확장성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거래도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지만 거래 속도가 일단 느릴 뿐더러 어쨌든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서 예. 이 수요를 전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공급이. 그러니까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채굴해 가지고는 수익성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예. 다른 디지털 코인 화폐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뭐 말씀드릴 비트코인 캐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원래 비트코인 코어에서 파생이 돼서 이제 8월 1일 날 하드포크 돼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지금 1,00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도 다양한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디지털 화폐 시장은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금 계속 새로운 화폐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제 점차 채굴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화폐처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처럼 이제 자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처럼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또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화폐들을 계속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금과 그리고 은행에서 파는 종이금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쫙
짝퉁이 이렇게 양산이 돼버리면 네. 이 짝퉁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디지털 캐시 중에 하나죠. 예, 예.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협력사들이 있어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시장 가치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코어에서 나왔다 뿐이지 실은 비트코인하고는 실은 관련은 없어요. 아,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같은 거죠. 오. 실은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 브랜딩을 갖고 이제 채굴자들을 모집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유통 수량이나 전체 총액 같은 게 다 비트코인하고 같아요. 2,100만 개 고정돼 있고, 그다음 유통된 수량도 1,600만 개. 왜냐면은 8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대1로 비트코인 캐시를 줬어요. 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채굴자들 유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짝퉁도 제대로 짝퉁이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채굴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만든 수익보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채굴해서 남는 수익이 더 많다 보니까 많이 그쪽으로 몰려갔죠. 최근 3달 동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조물주 수준의 권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프로그래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이거를 키워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마 그 현재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에 거래되는 그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실은 한국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라고요? 네. 전체 거래액의 절반 정도를 빗썸이라는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말에 빗썸 서버 다운 사태.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다 한국이 비트코인 캐시 시장의 절반 이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이제 채굴자들도 아마 한국이 많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조 비트코인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득권을 이 캐시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아시아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동성이 크고 대신 미국은 아직 비트코인 캐시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어쨌든 빠른 속도가 가지고 있어서 거래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국인의 특성 빨리빨리. 이거에 딱 맞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다 더 확장도 가능하고 심지어 향후 지금 비트코인 ATM 기기도 나올 거라고 얘기 있거든요. ATM이 나온다고요? ATM 기기에 가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오호. 지금 미국 LA에서 뭐 설치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ATM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할 수 있게 되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가장 또 큰 건 말씀드린 채굴자 입장에서도 같은 비용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는 게 수익성이 더 좋은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왜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블록 사이즈가 작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속도가 느리니까 채굴을 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반면 이건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아직 속도나 이 맨풀이라고 하는 메모리 풀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채굴자들의 룸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수익성이 좋다고 하지만 물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 수익률이 지금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캐시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그 양쪽 변동에 따라서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기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성격을 띠고 있다. 맞네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하고는 훨씬 상관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지금 연관성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는 아토믹 스왑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잖아요.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어느 순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건 모든 디지털 화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불확실성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아토믹 스왑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디지털 캐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있어야지만 더 확장성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비관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낙관론은 아시아 쪽에서 많고요. 예. 비관론은 미국 쪽에 아직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팟캐스터들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쓰레기통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쓰레기통이요? 네, 이제 점차 소멸돼서 이제 쓰레기통이 갈 거다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투기 성격이 너무 강하고 어쨌든 기반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다는 거. 아하. 예전에 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투기랑 똑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죠. 예. 그리고 뭐 닷컴 버블, 뭐 부동산 버블 그거를 이제 빗대는 분들도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를 한국에서 가장 원활하게 채굴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로 추정이 돼요. 예.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 캐시를 집단으로 채굴하는 현장이 공개가 됐어요. 아, 엄청난. 누군가가 거기 잠입을 한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올렸는데, 예. 와, 저는 처음에 무슨 네이버 서버 공장인 줄 알았어. 아니, 채굴하는데 도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엄청난 컴퓨터들이 닭장처럼. 아하. 그리고 그 서버인지 아닌지 저는 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예. 사진상으로 딱 봤을 때는 서버 같은 기계들이 진짜 닭장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공단 요런 곳에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를 개인이 가정에서 돌렸을 경우에 전기료 폭탄을 맞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 산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예전에 게임머니 없는 공장이 중국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사진이 나왔었는데 네. 그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살짝 변형이 돼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알기로는 크게 하는 것은 3만 대 정도까지 돌린다고 하거든요. 3만 대를 한꺼번에 돌려요? 네. 이야. 그 정도면 거의 슈퍼컴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네, 대당 수익률이 하루에 뭐 1,000원인가만 나와도 3만 대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래픽 카드는 다 그쪽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아 요즘 그래픽 카드 사기가 너무나 어렵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중고로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채굴된 맞아. 후에 이제 아유, 그 3만 대면은 3만 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도 오토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당연히 오토쿨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돌린다고들 합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관리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 오토 프로그램으로도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나 보죠? 한국인의 머리는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홍성대 선생님이 쓰신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정석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석을 쓰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죠. 아니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애청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가격이 현재처럼 이렇게 등락만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처럼 튤립처럼 한순간에 사그라들 것인지 어떻게 해외 팟캐스터들은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문제죠 지금. 근데 어쨌든 낙관론을 봤을 때는 지금 디지털 캐시가 가져야 될 것들은 비트코인 캐시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 다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에 성장하게 된다면 실은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디지털 화폐 중 하나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킹을 당해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향후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지금 문제가 봉착했지만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비트코인 코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이게 약간 간접적인 내용이지만 지금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올 연말 전까지 비트코인을 이제 선물 시장을 이제 개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거래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왜냐면 다 디지털 이게 실제 금이나 은 선물 시장은 실제로 맞는 날짜에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관련은 어떻게 인도를 하게 될지 선물은 어쨌든 미래의 약속인데 이것도 이제 미리 캘 거를 예상하고
팔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과연 10,000불을 넘어갈지 아하. 아니면 폭락을 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하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 대칭성이 5대1일지 10대1일지 20대1일지 지금 그 분석이 이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그 분석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대1 정도 비트코인 대비 뭐 20대1, 30대1 그렇게 밸류를 이제 가치를 놓고 이제 움직인다고 봤는데 예.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그거보다 높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긍정론자들 입장에서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선물 얘기는 굉장한 희망이에요. 아무래도 희망적 요소가 더 많죠. 예,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먹거리, 네. 물건들 여기서 그렇죠. 다 거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을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웹봇 전문가이자 이제 팟캐스터 이제 클리프하이가 예측한 예. 12월에 $10,000 돌파할지. $10,000면 지금 몇 배가 오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 고점 7,900불에서는 뭐 2,000불만 더 오르면 되죠. 얼마 안 남았군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18년에 뭐 $12,000 돌파했지. 그러니까 2월달까지. 네, 아마 저희가 3개월만 지나면은 예. 다 알게 될 겁니다. 지켜봐야 될 텐데 저희 방송 듣자마자 이것도 사시면 예. 안 되는 거죠. 여윳돈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여윳돈 없이 막 빚내서 사시는 거 절대 안 금물이죠. 되죠. 그럼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과도기인데다가요. 그렇죠. 등락폭이 50%였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실은 아마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캐시로 손실 보신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말 보너스가 있으신 분들. 그렇죠. 보너스 받는 분들. 예. 아니 오프닝에서 얘기하셨던 그 일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네. 비트코인 캐시 샀다가 폭락해가지고 쓰러진 거 아니에요? 충격 먹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거래를 시킨다고는 발표했어요. 예예. 예, 그런 거 보면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이 비트코인 가격 마무리쯤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에 네.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3,000에서 4,000달러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아마 또 오를 것인데 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두 분이 그때도 신중해야 된다. 이거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요 얘기를 계속 한 두세 번 하셨고 네. 급기야 지금은 7,800달러까지 왔어요. 네. 그렇죠. 아마 다음 방송 때는 제가 볼 때 8,000, 9,000달러 분명히 할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더 가겠지만 역시 이거는 저희가 투자 자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저희 애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맨 처음 했을 때 사라고 했으면 빠질 때 빠지더라도 2, 3천 달러는 벌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의 1%도 아직 디지털 화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네. 예. 네. 아니 뭐 실은 박PD도 안 사놓고서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게 3,000달러라고 해도 3,000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3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넘죠. 300만 네, 넘죠. 네. 그렇죠. 네. 300만 원이 조금 넘죠. 330만 원 정도 네. 하겠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대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유 있는 만큼 사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0.000 비트코인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너무 헷갈리잖아요. 딱 하나를 사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트코인 못지않게 요즘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11월 10일로서 당선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를 한번 했죠. 트위팅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1% 상승을 했거든요. 21%. 네. 오. 물론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알아보니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 해 주식 상승률에는 5위에 해당됐어요. 5위요? 네. 아니 그 위에 네 분이나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때 아래에도 훨씬 많은 거죠. 아래는 더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트위팅을 했고. 의외인데요? 네. 우리는 이 트럼프 하면 또라이. 네. 그냥 장사꾼. 네.
실없는 소리만 하는 아저씨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재밌는 건 1년 동안에 상승한 것도 있지만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일 때는 미국 주가는 거품이 가득 껴서 폭락할 거라는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유세할 때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예. 이제 어쨌든 주가가 상승한 거는 자기 공이 크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상승했으니 예. 예, 그거에 대한 공은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있다. 어허. 네. 말 얘기는 한 거죠. 5위라고 하셨으니까 네. 1위가 궁금한데요. 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 1위 누굴까요? 케네디? 오바마? 아, 케네디, 오바마. 케네디 같은 경우는 2위였어요. 오. 예, 1960년에 당선돼서 그해 이제 28.4%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아하. 2위군요. 네. 그러면 1위가 누군가요? 그럼 1위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3위. 3위. 네. 3위는 방송을 이제 아시네. 그러니까. 3위는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 제가 네. 오바마 찍었는데 네. 3위국밖에 네. 안 되는군요. 특히 재선 후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재선 예. 후에 23.9% 아하. 상승을 했고 4위는 의외로 조지 부시 시니어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죠. 아버지 부시. 그래요? 예, 이분은 1988년 당선된 후에 21.7% 상승했죠. 아하. 예. 꼴찌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꼴찌도 네. 있어요. 꼴찌도 있죠. 꼴찌는 누군가요? 꼴찌는 아들 부시죠. 아니, 아버지 부시는 4위인데 네. 아들은 꼴찌예요? 네. 그래서 2000년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그해 이제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했죠. 아하.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불면서 맞아요. 그럼 이제 대망의 1위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클린턴요? 네. 이거 의외인데? 아마 그 당시 이제 90년대 이제 어쨌든 경제 황금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 96년에 이제 재선이 된 다음에 첫 해 31.7% 상승했다고 합니다. 클린턴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상위권에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네. 근데 트럼프가 5위라니. 네. 이건 좀 수상한데. 그러니까 아마 대신 이제 지금 보면 미국에서 경제 현황을 봤을 때 예. 경제 지표가 다 좋질 않은데 유일하게 좋은 게 주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국내뿐 아니라 지금 파보니 해외에서도 다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예로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 예. 같은 경우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금액이 거의 88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100조가 넘어요. 100조요? 네, 100조의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정으로 환산하면 4인 1가구 기준으로 4만 달러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위스 가족이요. 네. 4만 달러면 1인당 국민소득에 거의 육박하는 그쵸. 숫자일 것 같은데요? 네,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요. 와하. 근데 미국 전체 인구가 절반이 연소득이 3만 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위스 가구가 미국 주식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하긴 스위스는 알아주는 부자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 국채가죠. 또 이 국립은행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보면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그리고 구글 딱 알짜배기 주식들. 잘 나가는 IT 업체들 다 가지고 있네요. 이 5개를 이제 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야. 타거스는 없나요? 타고스는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마 그러니까 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들이 이제 지속적인 투자할 곳을 지금 못 찾은 상태에서 예. 이제 미국 주식에 다 올인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언제 이 거품이 터질지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트럼프는 스위스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스위스 국민들이 갑자기 미국 주식 팔아대기 시작하면 이거 폭락할 거 아닙니까? 영향이 있겠죠. 예. 네. 이번에 중국에서도 트럼프 보세요. 되게 착하게 굴잖아. 그렇지. 중국이 채권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한테서만 이제 기가 살아서 네.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는 이제 연준 이제 새로운 의장이 선출이 됐죠. 그랬죠. 네. 예전에 우리 네. 대표님이 네. 옐런 네. 낙마할 것이다. 네. 라고 예견을 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팟캐스터들. 팟캐스터들이 예견했죠. 네. 그랬었죠. 네. 저 역시나 낙마를 했죠. 실은 예. 막판에 옐런 의장이 실은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네,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안 하면서 계속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계속 맞춰줬는데 예. 결국 낙마를 했고 음. 이제 새로 이제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쨌든
토스트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옐런한테. 네. 그러니까 실은 임기 연장은 실은 꿈은 실은 원래 꿀 수가 없었죠. 아하. 이게 미국식 표현으로 토스트는 멍청이 이런 뜻인가요? 식빵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요. 우리에서는 누군가 저한테 야 이 식빵 같은 놈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칭찬이야 욕이야 이럴 것 같은데. 아마 칭찬일 수도 있나 봅니다. 아 이게 칭찬이었나요? 네. 아니 그러면 새로 선출된 연준 의장 네. 누군가요? 이번에 새로 된 연준 의장이 이제 제롬 파월이라는 최초로 경제학 학위가 없는 연준 의장인 거죠. 아니 연준 의장인데 학위도 없어요? 네, 아마 학위는 없고 정치학 전공이고요. 어허. 대신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 얘기가 이제 옐렌 의장이나 버나키 의장 같은 경우는 실은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그 경기에 맞춰서 이 대응 방식들이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하.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경험이 없는 그냥 말 잘 듣는 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스맨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정치학 나중에 정치적으로긴 생각도 많이 할 거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형적인 신복을 씹어놓은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경쟁했던 후보 중에 하나가 존 테일러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실은 이분은 현재 처해 있는 경제 위기를 제일 극복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도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의 입김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미국 경기를 좀 다시 잘 돌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후보라고 했지만 이제 파월 의장으로 결정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군요. 테일러는 개김성이 강하다. 아예 독자적인 정말 연준의 그 본분을 할 수 있는 원래 연준은 독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은 거죠. 아하.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연준하면 케네디 대통령 떠오르잖아요. 아, 왜 떠오르시죠? 연준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기능 이걸 가지고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야 그거 반납해 이래서 암살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나요? 아직 JFK 문서에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와서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그게 아마 음모론자들의 내용이 아닌가. 아 음모론인가 이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실제로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 화폐 발행권을 정부가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랬었죠. 아니 아무튼 그러면 파웰 의장이 됐으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월 의장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금리 인상은 안 된다를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하더라도 아마 그냥 신용 정도만 하든지 실제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12월에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언젠가는 또 다시 닷컴 버블 같은 그 거품이 터지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심슨 만화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경제를 다 망친 다음에 이제 일이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쌍둥이 적자잖아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다 파탄이 나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과연 될지. 아하. 실제로 아마 QE4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은 이번에 역시 같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대규모 감세 정책하고 연동이 될 거예요. 아, 세금 깎아주는 거? 네. 그래서 컷. 세 번 강조해서 향후 10년간 이제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이제 세금 감면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법안이 제출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최대 수요자가 과연 누가 될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아마 세무사들이 될 거다. 세무사요? 네. 아하. 그러면 이번 그 세금 감면이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요. 일반인들이 그 자기에게 맞게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면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추가로 고용해야 될 세무사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세무사들에게 나가야 될 돈이 더 세금을 그 감면 받는 것보다 높을 거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요? 아니 얼마나 복잡하길래 그래요? 일단 법안 개요만 해도 450페이지에 달하고요. 450페이지요? 개요만요. 개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읽지 말라는 얘기네, 한마디로. 그걸 노린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소규모 개인 회사들한테 더 이제 그 세금 감면보다는 실제로 세금 비용이 더 높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뭐 1년에 50만 달러가 5억 정도의 수입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40%의 소득세율을 낸다고 하면 예. 이제는 결혼하면은 35%로 절감이 돼요. 그래요? 예. 하지만 또 싱글인 사람이 20만 달러가 약 2억 정도의 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율 35%지만 예. 결혼한 커플이 연소득이 26만 불이 넘어가면 35% 더 오히려 인상이 돼요. 33%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 사람들은 더 페널티 내게 돼요. 아니, 이 결혼을 장려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결혼을 막는 거네요, 이거? 그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제 실제로 이게 정말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이 법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네요. 또 예전에는 또 세율이 또 주소득세를 또 냈지만 이제 예전에 주소득세 낸 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받았지만 이제는 주소득세를 내도 감면이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많겠군요. 점점 그렇게 보이죠? 이건 감세 정책이 아닌데요, 한마디로. 그래도 이제 이름은 감세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이름만.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 모기지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100만 달러까지 한 10억까지는 이자에 대해서 감면을 줬지만 이제는 70%까지밖에 감면이 안 되고, 뭐 학자금 대출 이자도 감면이 안 되고, 뭐 이사 비용, 의료비도 다 감면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재밌는 건 위자료, 이제 이혼한 가족들이 이제 위자료를 낼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위자료를 낸 사람은 그 금액만큼 감면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감면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자료를 낸 사람도 돈을 내야 소득세를 내야 되고 위자료를 받은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건 이중과세 아니에요? 이중과세지만 아마 이제 이혼을 좀 줄이고자 하는 장려책이 아닌가. 좋게 보면은 이혼 좀 그만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핵심은 실은 법인세율을 35%에서 이제 20%를 내린다고 했죠. 그 가장 큰 실은 이번 기업 법안의 큰 특징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 또 새로운 이제 세금이 발생했죠. 특히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는 12% 법인세를 내도록 그 안이 추가가 됐어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제 해외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중국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더라도 그 나는 수익에 대해서 12%는 법인세를 미국에 부과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네요? 아무튼 좀 더 무력화되겠죠. 네. 이게 굉장히 큰 법이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에 있는 자사에 돈을 송금할 때도 20% 세금을 부과하는 한. 해외에 대한 사업 확대를 좀 더 위축이 되고 아마 그 투자를 미국에다 하는 거를 좀 종용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이 감세라고 했지만 오히려 반발을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가 이제 역시 오바마 케어를 개편한 트럼프 케어도 실은 실패를 했듯이 지금 이 트럼프 이 세금 감면 정책도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 세금 감면안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은 트럼프 자신일 가능성이 커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아니 모든 기업, 모든 국민들이 다 죽더라도 트럼프 혼자만 살겠군요. 어쨌든 수익은 높아지겠죠. 특히 대기업들에는 더 그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감면 받는 것보다 100만 불 버는 사람이 1% 감면 받는 게 액수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 법안은 좀 이 팟캐스트들이 나름 이제 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이 상위층과 물론 최하위층도 영향을 줘요. 감면을 해주지만 중산층은 오히려 지금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군요. 트럼프가 한국의 최근 두 대통령을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늦었죠. 좀 늦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또라이가 물러가니까 미국의 또라이가 더 설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이제 수장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금리가 동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전부 다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아마 화폐를 더 찍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디지털 화폐도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도 거품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거품뿐만 아니라 미국에 지금 재정 적자 심각하다고 했는데 적자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도 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최근에 21조 달러 아마 돌파했다고 하죠. 재정 적자가요. 그래요?
그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 아무도 네, 답이 없는 상태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새로 지금 연준 의장이 왔다 해도 예. 지금 현재 이 미국 부채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죠. 아니 트럼프가 중국에 손 벌리고 스위스에 손 벌리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동남아도 다니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미국은 이제 빚의 화수분이 된 것 같아요. 천조국, 네. 비천조국. 아, 비천조국. 야, 그렇군요. 천조도 넘죠, 실은 2천조가 넘을 거예요. 네, 21조 달러니까요. 그렇군요. 오늘도 이혁준 대표님으로부터 해외 팟캐스터들이 전해준 미국 금융시장 얘기 들어봤는데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너무나 많군요. 아마 연말이 되면 더 놀라운 뉴스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과 기대가 같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AS를 하나 해야 돼요. 뭐요? 이 대표님이 2주 전에 네. 출장 가실 때 네. 11월 첫째 주 네. 그때 큰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죠. 진짜 일어났잖아요. 하루 지나서 일어났죠? 11월 5일.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때도 엄청난 총격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텍사스 슈팅. 네. 맞아요. 26명이 죽고 20명이 이제 중상을 입었죠. 이야, 그러니까요. 소름 돋았어요. 이거 정확히 맞히셨어요. 제가 맞춘 게 아니지 팟캐스터들이 네, 예측을 한 예. 경고한 내용이었죠. 어허. 아니 오늘도 뭐 하나 돗자리 깔아 주시죠. 지금 훈련 하나 더 한다는데 제가 실은 날짜를 아까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자기파 훈련이 아니고 그 화학전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예예. 근데 그 날짜를 제가 못 봐가지고 예.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미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또 2주 후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주마다 만나는 남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목소리부터 네.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출장을 갔다 왔는데 특히 일본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예. 아직 피곤이 풀리질 않네요. 아니 일본에서 좋은 거 많이 드셨을 텐데 왜 피곤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예. 지하철 타면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많이 아직도 피곤이 다 가시질 않았네요. 아니 일본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 못지않게 네. 잘 돼 있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면 일본 지하철이 실은 깨끗한 데도 있지만 예. 그 야마노테선이라고 초록색 라인은 좀 오래된 전철이거든요. 우리나라 2호선이랑 그렇죠. 비슷하겠네요. 2호선은 비슷하고 이제 야외 역도 많고. 예. 근데 이제 연착도 많이 되고 중간에 기차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기차를 타는 일이 많아졌어요. 네. 일본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워낙 분단위로 움직이는 데인데 그러니까요. 스위스 철도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연착이 하도 자주 제가 실은 지난달에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연착이 돼서요. 지하철 연착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는 전철이 중간에 30분 이상 연착이 돼가지고 와. 비행기를 놓쳤었죠. 아니 예. 대표님이 놓쳤으면 비슷하게 놓치신 분들이 꽤 계셨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공항 가는 전철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궁금해서 이제 한번 팟캐스터들 내용 한번 보니 예. 이제 일본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제 원인 모르게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의?
예. 쓰러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피곤한 것처럼 이제 예. 너무 피곤이든 이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제 쓰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연착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저희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네. 교장 선생님 훈시 얘기 듣고 있을 때 네. 친구들이 픽픽 쓰러지듯이. 예. 특히 이제 이 야마노테선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벽이 없는 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쓰러진 분들이 네. 그냥 철도 위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 발생해서 이제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우리가 왜 그분들이 픽픽 쓰러지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일간 지금 또 낙폭이 30%가 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었어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한 달 전에는 저희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 그러면서 역시 비트코인은 언제나 지금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실제로 7,900달러까지 고점을 찍었죠. 아하. 그 기대감이 실은 이제 비트코인에 파생되는 이제 세그위 2X라는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이 이제 원래 파생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다가 갑자기 저 세그위 2X 이것도 디지털 화폐 중 하나죠. 이게 그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그 파생하는 거를 취소를 했어요. 어허. 예, 취소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취소가 되면서 취소한다는 발표 나오자마자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투매가 이어졌죠. 예.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900달러에서 5,800달러까지 그러니까 2,000달러 이상 폭락을 했고 특히 이제 지난 8월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최고점 2,4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100달러 거의 50%가 지금 폭락을 했죠. 와, 네. 반토막 된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다시 6,500달러 선까지 상승했고 대신 비트코인 캐시는 여전히 이제 1,000달러 선. 그래도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아하.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를 뛰기는 하지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너를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어 이빨 형태가 계속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아까 하드포크라고 했죠. 파생된다. 네. 왜 이렇게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트코인이 여전히 확장성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거래도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지만 거래 속도가 일단 느릴 뿐더러 어쨌든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서 예. 이 수요를 전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공급이. 그러니까 이제 채굴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채굴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예. 다른 디지털 코인 화폐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뭐 말씀드릴 비트코인 캐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원래 비트코인 코어에서 파생이 돼서 이제 8월 1일 날 하드포크 돼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지금 1,00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도 다양한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디지털 화폐 시장은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금 계속 새로운 화폐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제 점차 채굴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화폐처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처럼 이제 자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처럼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또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화폐들을 계속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금과 그리고 은행에서 파는 종이금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짝퉁이 이렇게 양산이 돼버리면 이 짝퉁을 사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디지털 캐시 중에 하나죠. 예.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협력사들이 있어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시장 가치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코어에서 나왔다 뿐이지 실은 비트코인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아,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같은 거죠. 실은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 브랜딩을 갖고 이제 채굴자들을 모집을 하게 된 거죠. 아하.
왜냐 그렇기 때문에 유통 수량이나 전체 총액 같은 게 다 비트코인하고 같아요. 2,100만 개 고정돼 있고 그다음 유통된 수량도 1,600만 개. 왜냐면은 8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대1로 비트코인 캐시를 줬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채굴자들 유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짝퉁도 제대로 짝퉁이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채굴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만든 수익보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채굴해서 남는 수익이 더 많다 보니까 많이 그쪽으로 몰려갔죠. 최근 3달 동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캐시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조물주 수준의 권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프로그래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이거를 키워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마 현재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에 거래되는 그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실은 한국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라고요? 네. 전체 거래액의 절반 정도를 빗썸이라는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말에 빗썸 서버 다운 사태. 그게 다 한국이 비트코인 캐시 시장의 절반 이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이제 채굴자들도 아마 한국이 많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조 비트코인에서 누리지 못했던 기득권을 캐시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아시아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동성이 크고 대신 미국은 아직 비트코인 캐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냥 퍼뜩 드는 생각인데 이건 뭐 확인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아닐까 뭐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맞으면 또 좋다고. 방사능이 어떻게 좋을까요? 네, 농담이죠. 예전에 심정현 대표님이 일본 방사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방송할 때 그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도쿄에서 방사능 수치를 재보면 피난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서 공개하면 처벌하겠다. 그렇죠. 아베 수상이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피곤했다는. 단순히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쓰러질까? 이건 좀 의문이 가는데요. 예, 몸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쓰러지는 분들보다는 면역력이 강하다. 강하니까 피곤한 정도로 그친 거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정말 그 심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방사능의 후유증인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일본 출장 자주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렇군요. 예. 아니 일본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니. 뭐 일본이 좀 불편한 나라긴 하죠. 우리들한테. 그렇죠. 아직도 불편한 나라죠. 네. 그래서 이데오가 왔나? 이데오가 올해 들어왔죠. 작년에 왔는데요. 작년에 왔나요? 그 소속 팀에서는 그때도 역대 외국인 최고 대우였지만 또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얘가 와버렸잖아. 뭔가 피곤했겠네. 피곤했던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또 한국도 프로야구 부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이혁준 대표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렇긴 말씀드리는 하죠. 내용이죠. 네, 맞아요. 그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아주 지금 뜨거웠다 차가웠다 지금 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지난 한 주간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특히 여성분들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친년 널뛰기 한 듯이. 그것도 표현도 너무 세죠? 과격하지만. 그러니까
미친 놈도 널뛰기 하는 거죠. 저 모든 분들 다 널뛰기 한 강세가 아니었나. 네. 그렇죠. 뭐 그냥 미친 남녀노소로 하죠. 미친 남녀노소. 그래야지 이제 뭐라고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 한 주간 특히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어쨌든 빠른 속도가 가지고 있어서 거래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국인의 특성 빨리빨리. 네. 이거에 딱 맞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다 더 확장도 가능하고 심지어 향후 지금 비트코인 ATM 기기도 나올 거라고 얘기 있거든요. ATM이 나온다고요? ATM 기기에 가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오호. 지금 미국 LA에서 뭐 설치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ATM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할 수 있게 되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다음 이제 가장 또 큰 건 말씀드린 채굴자 입장에서도 예. 같은 비용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는 게 수익성이 더 좋은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왜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게 블록 사이즈가 작고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속도가 느리니까 채굴을 하더라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반면 이건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아직 속도나 이 맨풀이라고 하는 메모리 풀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채굴자들의 룸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수익성이 좋다고 하지만 물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 수익률이 지금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캐시가 하락하면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그 양쪽 변동에 따라서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기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성격을 띠고 있다. 맞네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하고는 훨씬 상관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지금 연관성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는 아토믹 스왑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잖아요.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어느 순간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건 모든 디지털 화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불확실성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아토믹 스왑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디지털 캐시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있어야지만 더 확장성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가치를 높이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비관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낙관론은 아시아 쪽에서 많고요. 비관론은 미국 쪽에 아직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팟캐스터들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쓰레기통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쓰레기통이요? 이제 점차 소멸돼서 이제 쓰레기통이 갈 거다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투기 성격이 너무 강하고 어쨌든 기반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다는 거. 예전에 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